자, 외부 효과를 좀 볼까요? 일단 5번은 외부 효과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162쪽에 외부 효과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틀린 것을 찾는데요.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도 있죠. 외부 경제는 정의 외부, 외부 불경제는 부의 외부를 말하고요.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외부 효과는 다른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의도적인 결과 맞나요? 의도하지 않는 거죠. 시장을 통해서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입니다. 시장을 통한다면 대가를 주거나 받는 겁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해야 이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죠. 그 다음에 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지역지구제, 특히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6번의 경우는, 자, 1번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죠. 자,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맞죠? 이게 바로 외부 효과죠.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다는 게 시장을 통하지 않고란 뜻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게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예, 틀렸죠? 핀피죠, 핀피. 말도 안 되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은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48쪽에 28번도 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48쪽에 28번 적어만 놓으십시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맞고요.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뒤죽박죽으로 난개발이 되는 거죠. 인접지역 간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라는 게 바로 이런 부의 외부를 제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7번과 8번은 비슷한 맥락의 문제인데요. 그 중에 8번을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8번을 풀어드리기는 하는데, 일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늘 나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2번에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정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은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면 인근 주택시장의 주택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지금 살기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죠? 이게 과연 그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규제를 하면은 생산비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뭔 얘기예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죠. 부의 외부에 대한 규제를 할 때는, 규제를 할 때는 인근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주변 주택 시장은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부의 외부를 지금 규제하고 있다고요. 몇 초 만에 견해가 바뀌었어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란 말이에요. 인근주택시장은. 자, 근데 규제받는 시장은 뭐라 그랬어요? 규제받는 시장. 시멘트 공장 규제할 때 인근주택시장은 수요가 증가하는데 규제받는 시장은 어떻게 돼요? 시멘트 공장은 공급이 감소한다, 안 그랬나요? 지금 얘기가 지금 뭐예요? 8번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8번에 4번은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한다, 이 얘기라고요. 맞아요, 안 해요? 규제를 받는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근데 인근주택시장에서는 살기 좋아지잖아요. 규제받는 시장은 원가가 올라가니까 공급이 감소하죠. 시멘트 공장을 규제하면 시멘트 원가는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그 주변은 살기가 좋아질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러니까 그 7번의 1번을 보세요. 7번의 1번. 7번의 1번은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예?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인근 주택의 인근 부동산 시장 아니에요. 인근 부동산 시장. 그 규제받는 시장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부의 외부를 규제할 때 그 인근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거고, 인근 부동산 시장. 8번에 4번은 규제받는 시장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8번에 5번은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인하여,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틀렸어요.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되겠지만 다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정의 외부가 나타날 때, 부의 외부가 나타날 때 정의 외부가 나타나면은 인근주택시장은 수요 증가, 부의 외부가 나타나면 인근주택시장은 수요가 감소, 부의 외부에 대한 규제를 하면은 인근주택시장은 수요가 증가, 그 규제받는 시장은 공급이 감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리, 그 수업 시간에 했는 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음에,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9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10번과 11번이 공공지에 대한 건데, 그 중에 10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0번.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공공지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말도 안 되게 틀렸죠. 공공지는 시장에 맡기려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무슨 성질 때문에? 비배제성 때문에. 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거예요. 1인당 비용. 1인당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등대를 운영할 때 등대 운영 비용이 1억이라고 한다면 100명이 이용하면은 뭐예요? 소비자 100명이면 1인당 100만 원이 발생하고요. 1인당. 소비자가 1000명이면 1인당 10만 원이 발생하겠죠. 소비자가 10,000명이면 1인당 10,000원 발생하겠죠. 이거는 공동소비 때문에 그래요. 공동소비. 공동으로 소비해도 이게 등대 비용이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공동소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경합성 때문에. 비경합성. 이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비경합성 때문에 그래요. 비경합성. 그다음에 산림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자, 이거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비배제성 이렇게. 1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다음에 이제 12번부터는 개입수단이죠. 이제 12, 13, 14, 15, 16, 17번까지 모두 다 2, 3, 4, 5, 6, 7, 6개. 제가 수업시간에 이건 6문제 나왔고, 이건 10문제라 그랬잖아요. 이거 6문제. 그 6문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른 잡다한 내용들이 섞여 있어 보이지만 이 6문제가 모두 다 여기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정답이 다 여기에 있어요. 정답이.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여기 있다고요. 1번은, 1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예 대놓고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묻고 있죠. 그러니까 뭘 찾으란 얘기예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를 찾으란 얘기죠.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넘어가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해설 보고 확인해 보는데 13번을 보세요. 13번. 자, 13번에 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방식이다. 부담금, 부조금 이런 거는 간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 지문이 수단에서 나왔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는 이 수단으로 분류를 해요. 정답 지문이 뭔지를 보고. 정답 지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걸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15번도 보세요. 15번에 3번 지문 보세요. 지금 틀린 것을 묻고 있거든요. 15번이. 3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잖아요. 또 16번에 1번 보세요.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이 아니잖아요. 간접이죠. 그죠? 앞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 물었었죠. 앞에서 정부 개입 근거 물었었잖아요. 그때 개발 부담금 부가 나왔었죠.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공법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무슨 개입 수단이다? 간접 개입 수단이다. 수단으로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13, 14, 15, 16, 12번부터 17번까지가 17번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17번 가보십시오. 17번에 5번 지문 보세요. 17번에 5번 지문.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공급 이렇게 돼 있죠. 공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간접 개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다른 내용이 있어도 정답 지문은 그거란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시면 13번 오시면 이제 정답 지문은 그건데 이제 다른 내용들을 체크할 게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다른 내용. 자, 13번에서는 그 5번 지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맞죠? 이게 무슨 실패? 정부 실패라는 게 나와야 돼요. 정부 실패.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죠. 자, 그러면 15번에 1번 볼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 또 나오죠. 이것도 정부 실패. 또 16번에 3번 보세요. 16번에 3.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바로 밑에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뭔 뜻이요? 정부 실패를 말하는데, 근데 16번에 4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실패. 이거는 시장 실패가 되는 거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내용 말고, 자, 그러면은 왼쪽 페이지 13번에 4번 지문 보세요. 13번에 4번 지문. 공공토지 비축 이렇게 되죠. 그죠? 공공토지 비축은
15번에 2번 지문하고 같은 거예요. 15번에 2번은 뭐라 되어 있어요? 토지은행 제도죠.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가 약간은 이제 조금 번잡스럽긴 해도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공통된 내용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같은 문제라는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13번에 2번에 나오는 4번에 나온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자, 요거는 공공개발용이에요. 공공개발용.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은 공공개발용. 그 다음에 토지시장의 안정. 요거는 수급조절용이에요. 수급조절용. 자, 그러면 15번에 2번에 똑같은 이제 토지은행, 토지비축이나 토지은행이나 같은 얘기죠. 자, 그게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 또 나오잖아요. 수급조절용이고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 요거는 공공개발용.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 토지비축제도는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토지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개정이라고도 해요. 토지은행개정. 요거는 이제 LH공사에서 하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정부 공기업이 하니까. 예, 멀리서 보면 이게 내공사로 보이는데 내공사 아니에요. 내공사가 아니고 LH공사예요. 죄송합니다. 제 개그를 했어요. 공공개발용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수급조절용. 자,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요거는 수용이 가능해요. 요건 수용이 안 돼요. 요거는 협의 매수나 선매 이런 것도 되고, 요거는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걸로만 하는 거죠. 협의 매수나 선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 때문에 그래요. 공익 목적에서는 수용이 가능해요. 근데 그냥 수급 조절용은 수용이 안 돼요. 자, 일단 됐죠?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넘어가십시오. 14번에 개입수단이 아닌 것을 냈잖아요. 14번에 TDR이죠. TDR.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거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개발권을 살지 팔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이죠. 그래서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17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되 17번 이거는 3번 지문에 이제 그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하고 있죠.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 이게 키워드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을 개발이익이라고 그래요. 개발이익.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 물론 그 앞에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도 필요는 해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자, 이 뭔 소리냐면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값이 원래 5천만 원 하던 거를 내가 공사를 해가지고 성토, 절토 이렇게 공사를 해서 땅을 평평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거기 돈을 들여서 땅값이 올라갔다면 눈 뜨시고요. 그거는 나의 노력으로 올라간 거죠. 그거는 개발이익이 아니에요. 개발이익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작업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개발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도 없이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1억짜리가 예를 들어 1억 2천이 됐어요. 내 노력이 없어요. 근데 1억 2천이 됐어요. 근데 정상지가상승분은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생각하면 돼요.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5%는 올랐어요. 이랬을 때 5%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정상지가상승분까지는 허용해 주고 그걸 초과한 거,
그러니까 1억짜리가 1억 2천이 됐을 때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5%라면 1억 500까지는 허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넘어선 거 얼마? 1,500만 원. 1,500만 원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 이익으로 보는 개발 이익. 그 개발 이익을 뭐로 환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다 환수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1,500 다를 환수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 눈 뜨시고요. 지금 심각하게 지금 눈을 감고 계세요. 옛날에 1,500에 대해서 50%를 세금으로 매겼어요. 1,500 올라간 개발이익 발생한 것에 50%. 이걸 토초세라고 그러고 옛날에 근데 다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는데 50%인데도 불구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맞았어요. 결정 내렸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거죠. 개발 부담은 훨씬 낮은데 그나마도 잘 부과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법적 근거는 있어. 개발 부담금을 환수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기하려고 하는 거죠. 땅값이 올라가도 그게 잘 환수가 안 되고 개인이 가질 수 있으니까. 됐나요? 자, 아무튼 그걸 환수하는 법적 장치는 돼 있다고요.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전부 계속 이거 얘기했죠? 직접개입, 간접개입. 정답은 이건데 다른 게 조금 들어와 있잖아요. 다른 거 들어와 있는 건 이제 보완을 해 보면 되고요. 그 해설도 돼 있으니까 그 보완을 좀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토지정책이죠. 자, 토지정책을 보시면 일단 18번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된다.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건 뭐 당연한데, 자, 그 3번이나 4번, 5번 이거는 거의 공법 얘기예요. 그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 공법 얘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거 공법에서 나온 거죠. 근데 공법에서 이거 중요한가요? 아, 중요해요? 이거 용어 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별해요? 아니, 그 용어를 보면은, 아,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다 뜻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고, 저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일증계양 이렇게 외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잖아, 일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하죠. 일부의 일. 그리고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합리화도 있지만 그 뒤에 기능을 증진시키는 증. 미관은 개선하죠. 개. 그 다음에 양호한 환경 확보. 일증계양.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할 때 일.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할 때 증. 증진시키잖아요. 뭐는 증식, 기능은 증진. 뭐는 또 개선하고, 미관은 개선하고 할 때 개. 그 다음에 양호한 환경 확보할 때 양. 일증계양. 죄송합니다. 그냥 갈게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이 있다. 이거는 요 정도는 그래도 개론에서 알아야죠. 그 다음에 5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요게 틀렸죠. 용도지역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중첩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19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자, 이게 거의 공법의 내용이 지금 20번도 그렇고요. 근데 공법의 내용이긴 한데, 자, 요 정도는 좀 설명드립니다. 자, 19번의 1번은 어렵지 않아요.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계획에서 토지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인데요.
그거는 20번의 1번 지문도 같은 내용이에요. 19번의 1번이나 20번의 1번은. 자, 근데 아까 2번이 아까도 나왔는데 또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서에서는 좀 이렇게 다루기가 어렵지만 그걸 따로 내용을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 좀 체크를 해 두시라 이 말이죠. 뭐의 투기적인 거래라 그랬어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어떤 지역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려가 있는 지역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토지라는 거를 분류를 할 때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건가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건가 아니면은 보존할 건가. 그죠? 그래서 도간 농자 해서 도시지역은 이쪽이고 농림지역은 이쪽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이쪽이고 관리지역은 어느 쪽으로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할 때 일단 관리지역으로 해놨다가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다 토지 적성 평가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토지 적성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요 토지는 이쪽으로 쓸 건가, 이쪽으로 쓸 건가, 보존할 건가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개발과 보존에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은 저도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정도의 용어는 알아두시라 이 말이죠. 거기는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은 어떤 경우에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상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은 개발 가능 토지가 감소하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면 어떻게? 개발 가능한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5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맞는 말 틀린 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5번 틀렸고.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20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넘어가시면은 한 장 넘기시면 이제 21번이 있는데 이거는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 2번과 5번 지문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거는 개론 입장에서는 참고입니다. 공법 입장에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공법에서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법을 하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맞추거든요. 1차는 여기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론 입장에서는 이거는 참고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개론 입장에서는 22번이 더 중요하죠.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존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그 다음에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거는 미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존하는 제도이다.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죠.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개발권을 주는 거죠. 이게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개발권을 줘서 이 개발권이 어디로 이전될 수 있게 개발 가능한 지역에 이전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효과를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맞죠?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절감하죠. 정부가 보상해 주는 거 아니죠. 이 거래를 통해서 대가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도 특징이 나오죠.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뭐를 통해서 해결한다? 시장을 통해서. 정부가 굳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자, 또 토지 비축 제도도 알아야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토지 비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우리나라에 한 10년 됐어요. 지금 시행한 지가 10년 됐는데,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건 맞죠?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이쪽으로 분류 안 했죠. 여기 분류 안 했죠. 왜 이쪽으로 분류 안 했을까요? 분류할 때 지금 토지정책이 분류 안 했잖아요. 이게 정답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있던 6문제는 정답 지문이 모두 다 요거 아니면 요거였어요. 정답 지문이 요거 아니면 요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심한가 봐요. 저도 지금 사실 기침 나려고 하는데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기 역류성 후두염, 역류성 후두염도 있어요. 역류성 후두염 때문에 지금 그 후두가 안 좋으면 이렇게 기침 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좀 먹고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생활 습관이나 이런 그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 이게 개선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안 좋은 게 술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커피가 안 좋고 카페인 종류, 알코올과 카페인이 안 좋대요. 근데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졸리는 거 참으려면 이제 커피도 좀 마셔야 되고, 좀 알딸딸한 거 좀 기분 좋으니까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 EBS 녹화할 때는 이게 NG가 나거든요. 이게 기침을 하면 녹화할 때 NG가 나면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샷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샷이 긴 거는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5분 정도 되는데 긴 거는 그럼 맨 마지막에 기침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어제 녹화하는 날인데 어제 제가 웬만해서는 NG를 안 내는데 어제 마지막 부분에 NG를 냈어요.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Q 사인 떨어지면 마칠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PD하고 그 스태프들이. 왜냐하면은 Q 해놓으면은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앞에 조연출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제 진행 속도가 빠르면 그 CG가 있어, 컴퓨터 그래픽이. 그러면 이제 너무 진행 속도가 빠르면은 이렇게 이래요. 막 이렇게 늘리라고 분량을 늘리라고. 그리고 이게 또 너무 느리 가면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 이렇게 빨리 돌리라고 이렇게. 자, 그 사인을 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연출이 안 보여요. 저기 그냥 가서 놀아요. 왜냐면은 지시 없이도 계속 그냥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 하니까 딱 28분 30초에 거의 맞추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마칠 때만 와가지고 이제 사인 주고 이제 마치면 되는데, 아무튼 기침이 나면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녹화할 때 EBS. 근데 TV에 언제 나오는지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아직 안 해봐서, 거기는 이제 분장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닌 것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 녹화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갈 때는 이제 택시 타고 가는데 올 때는 이제 전철 타고 오는데, 전철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이렇게. 화장을 지우지 않고 나오니까, 분장한 걸 지우지 않고 나오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23번 다시 보시고요. 그 1번은 그렇고요. 다음에 2번은 토지 비축 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그렇죠?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될수록 비축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 또 나왔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공공개발용, 토지시장의 안정, 수급조절용. 그 다음에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죠? 비축한다는 건 미리 쌀 때 사두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아까 누가 관리한다 그랬어요? 아까 LH공사, 내 공사 아닌 LH공사라 그랬잖아요. 누가 담당하고 있다고요? LH공사.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이게 여기저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죠, 오히려. 한 곳에서 몰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다음에 24번, 25번은 같은 유형인데요. 그 중에 24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25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번에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꼭 섞여 있죠.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은 간접 개입이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직접 개입이고 섞여 있죠. 자, 이것도 수단을 묻고 있죠. 그러니까 수단을 묻는 게 아까 6문제 말고도 더 있죠. 여기는 틀린 지문으로 나왔죠. 근데도 이거는 또 저리 분류를 안 했죠. 이거는 옳은 것을 묻는 경우잖아요. 이것도 정답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 지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분류 안 해요. 그러니까 정답 지문이 뭔지를 보세요. 자, 2번은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어요. 무슨 이익이에요? 개발이익이죠.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한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말하는 거죠. 개발이익 환수 제도.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아까 개발 부담금 있었잖아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이거 하고. 아까 개발권 양도제는 뭐였어요?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줘서 그게 개발 가능한 지역에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3번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거래에 우선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맞나요? 들어보셨나요,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들어보셨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어떤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B라는 사람이 사려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사려오고 누구한테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시군구장한테 신청하겠죠. 시장님, 나 요거 사고 싶은데 허가해 주세요.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허가 받지 않고 하면 무효인데 무슨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민법에서. 그건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요거는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네끼리 먼저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허가 신청만 해놓고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한 상태. 이 상태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유동적 무효. 자, 근데 허가하려고 받더니만 이 말이에요. 허가하려고 받더니만 여기에 나 나중에 도로를 내야 돼. 도시계획상 도로를 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사가지고 여기다 건물 짓고 하면 나중에 수용하고 또 보상금 주고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건물 짓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A한테 야 B한테 팔지 말고 내한테 팔아라. 내한테. C한테 먼저 팔아라. C가 먼저 사는 건 지방자치단체,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데서 먼저 사는 거래. 먼저 얘한테 팔지 않고 그 선내가 그 먼저 사는 거. 혹시 이런 거 안 했나요? 전혀 안 했어요? 공시법에서도 하고 공법에서도 하고 뭐 중개사법에서도 하고 다 했어요. 이게 선매라고. 선매 아시겠습니까? 미리 사는 거예요. 3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기본 시간에 이런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이런 비중이, 이런 문제가 유독 이 정책론에서 이런 게 좀 더 나오는 편이에요. 정책론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책론에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거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하면은 너무 분량이 많아요. 막 공법도 찾아가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우리 개론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정도, 이 정도로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토지적성평가 나왔죠? 아까 나왔던 거죠? 토지적성평가가 뭐였어요? 그 밑에 5번 지문을 읽어야 돼요. 토지적성평가제는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읽어야 돼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틀렸어요. 4번, 5번 다 틀린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까 저거였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토지거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자, 넘어가시면은 나머지 25번은 뭐시고, 자, 이제 26번부터, 자, 이게요, 제가 분류를 할 때 저 뒤로 두 개를 따로 보내놓은 것 때문에 그런데 26번부터 33번까지 하고요. 26번부터 33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40번, 41번이 전부 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모두 몇 문제 이게? 26번부터 자 이렇게 하면은 모두 10문제, 10문제. 10문제가 전부 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답 지문이. 정답 지문이.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많이 물어요? 일단 임대료 규제는 또는 분양가 규제는 규제 가격보다 낮게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거죠. 설정을 어디 한다? 시장 가격보다 낮게, 이렇게 하고, 만약에 설정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하면은, 높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효과 없죠. 근데 뭐 초과 공급 발생한다 이런 말 나오면은 틀린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초고 수요라고 해서 이럴 때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다 틀리면 아무 효과 없다라고 해야 옳은 말이고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X 이렇게 아무 효과 없다 해야 오라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이 주택의 질적 수준은 어떻게 해요? 질적 수준은 저하되고 임차인들의 이동 어떻게 해요? 이동도 저하되고 암시장 형성되고 이중강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볼까요? 자, 26번에 자, 1번 지금 볼까요? 균형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라 그랬죠. 그럴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은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정상적으로 규제할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반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줄수록 탄력적 아니에요? 수량 변화가? 틀렸죠?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 그 다음에 4번은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 거래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위에 단기적으로 비탄력적, 장기적으로 탄력적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이 됐던 것처럼 공급이라는 게 바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준다 그랬죠. 공급량이 서서히 준다 안 그랬나요?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럼 수요도 마찬가지.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초과 수요는 많아지는,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 초과 수요라는 게 뭐예요? 초과 수요라는 게 이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했을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의 그 차이가 초과 수요 아니에요. 이렇게 임대료를 규정하면 요 차이가 초과 수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초과 수요가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맞아 안 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공급량은 점점 줄고 이렇게 공급량이 줄잖아요. 이렇게 수요량은 점점 늘어나면 이게 초과 수요가 점점 벌어 이 격차가 커진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단기에 비해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정답 지문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7번을 가시면은 27번 정답 지문이 4번 지문인데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4번 지문 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정답 지문 이거 정답이거든요. 다음에 그 5번 지문은 참고로 보세요. 5번 지문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내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이게 건설에서 할 수도 있고 매입 임대주택도 있어요. 건설 매입 다 돼요. 그리고 20년인 이유는 보통 이제 신혼부부가 그렇게 세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 살면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독립할 나이가 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20년 정도 독립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넓은 집에 있어도 그때가 지나면은 좀 좁은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면은 충분히 혜택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년의 범위에서 이러면 거의 자기 집처럼 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20년 동안 전세 계약으로 있으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8번도 보세요. 자, 28번은 그 임대료 보조 얘기 나오는 건 일단 빼시고요. 그 2번 지문 보세요.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이 나타나나요? 이하로 하면 초과 수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공급 과잉이란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임대료 규제에서는 여기서는 왜 그러겠어요? 초과 공급이란 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초과 수요면 초과 수요고 아무 효과 없으면 아무 효과 없지. 초과 공급이란 말이 나올 수는 없다고요. 맞잖아요.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시는 거죠? 아무 효과 없으면 아무 효과 없고 초과 수요면 초과 수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균형 가격,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하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없잖아요. 근데 초과 공급해도 안 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규제를 하면 제대로 규제를 하면은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초과 공급, 과잉 공급 과잉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수업을 들으면 너무 쉽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다만 그 이제 3번 지문을 함께 보시면 그 3번 지문의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답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임대료 보조를 하게 되면은 달동네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달동네의 그 저소득층들의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랬죠? 임대료가 올라가면 돈이 돼야 안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돈이 되잖아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급이 증가하죠. 그게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28번에 3번.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질문은 됐고요. 근데 요거는 197쪽을 보십시오. 197쪽에 40번을 보세요.
197쪽에 40번을 보시면 40번의 4번 지문 보세요. 40번의 4번 지문.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맞죠? 지금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좀 28번의 3번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보조를 시행하면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 밑에 5번 지문 보세요.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주나요? 낮아야 영향을 주는,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 28번이나 40번이나 그 3번, 4번 지금 임대료 보조는 이제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건데 낮게 규제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40번까지 41번까지도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29번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29번도. 근데 이제 29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30번은 참고로 보세요. 30번은 참고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좀 하기가 좀 그래요. 다음에 31번도 마찬가지 5번 지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을 발생시킨다. 초과 수요잖아요. 절대로 초과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요것도 정답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무려 10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다만 30번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32번의 경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게 정답 지문이 됐으니까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